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진짜 내 집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저는 79살이 되어서야 그 확신을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제 작은 거실 현관문 안쪽에는 한 줄의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겨우 15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베이지색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이 놓여 있고 거실 한쪽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 2억 권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혼자 사는 노인의 아침 풍경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풍경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제 몸도, 제 시간도, 제 미래도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10년 넘게 손주를 돌보며 아들 내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저도 그 집의 식구였지만 식탁 자리 하나, 거실 소파 한쪽도 온전히 제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 저에게는 남편과 함께 마련한 2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찍힌 제 생애 유일한 4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준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어줘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이름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보호자란, 보호 대상자란으로 바뀌어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서 천천히 밀려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박정화, 19살 여자 노인 한 명의 기록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지금 겪고 계신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배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고 7시가 되기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유나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까지 배를 골게 될 터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남긴 된장찌개를 꺼내 데우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은 이미 전기밥솥에 예약되어 있었으니 국만 데우면 되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나오는 문턱, 정확히는 부엌 타일과 거실 장판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제 오른발이 헛디뎠습니다. 순식간에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제 몸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엉덩이뼈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아픔보다 놀람이 먼저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넘어졌구나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왼쪽 허리와 골반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았고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며느리 수진이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수진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왼쪽 다리를 살피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어머니가 넘어지셨어. 아들 지훈이 황급히 달려나왔고, 아들은 주저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70대 여성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낙상사고로입니다. 네, 왼쪽 골반 부위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지훈은 구급대원에게 줄 신분증을 챙기며 회사에 연차를 급하게 쓰느라 분주했습니다. 유나는 안방 문틈에서 겁먹은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아침밥을 차려주던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유나야,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집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실 천장만 보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되니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주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목에서 맥박을 재고 있었고 지훈은 제 옆에 앉아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누워서 실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CT 촬영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지훈을 불러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왼쪽 골반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뼈 4번과 5번 사이에도 미세한 골절이 보이네요.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석 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고 간호사는 그 이름을 보호자란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는 저인데 보호자는 지훈이었습니다. 제 몸에 대한 결정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지훈이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 보호자란에는 이미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은 그날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고 왼쪽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저녁까지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낮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집안의 기둥이라고 믿었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그 기둥이 뽑혀나간 기분이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다시 예전처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석 달 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6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마치 공기 자체가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마주 볼 사람이 없었고 저녁을 차려도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많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가서 사는 게 어때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요즘 독거노인들 위험하다고 하던데 같이 사는 게 안전하지.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부엌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실 장판은 20년도 더 된 것이라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대출금을 갚으며 마련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장을 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통을 사면 절반은 이웃 김 여사님께 나눠드리고 고등어를 사면 한 마리는 아래층 박 여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집 근처 문화센터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 아쿠아로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손주를 봐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점심을 거르든, 저녁을 간단하게 먹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도 모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딸 윤미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미가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나 잘 챙겨 먹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지. 등기부등본을 서랍에서 꺼내볼 때마다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박정화 석자가 마치 세상에 대한 제 존재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어느 노년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존재의 마지막 성이다. 당시에는
그 말이 그냥 멋진 문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건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라는 것을, 그 영역을 잃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주거지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내 집이 있으니 안심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의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랑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애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손주 유나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도와주면 되는데? 한 2년? 아니면 3년? 어린이집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년.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 내외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낮에 애 봐줄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 시간에만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아들 집에 가서 유나를 돌보고 저녁에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녁까지 있어야 했고 지훈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밤에도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일, 닷새, 엿새. 점점 아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시장에 가는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새 잘 안 보이네? 어디 아픈 거야? 문화센터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손주 좀 봐주느라 바빠서.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손주 보는 것도 일이지. 힘들겠네.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정말 예쁜 아이였고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제 일정이, 제 친구들이, 제 일상이 하나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애들 봐주는 게 먼저야. 나중에 애가 크면 다시 내 시간을 가지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유나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봄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끝나고 애 데려오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퇴근 시간이 늦어서. 돌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잠깐이던 돌봄은 어느새 1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손주의 할머니 하는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아이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역할이 되었고 역할은 다시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인가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만 도와준다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몇 년을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어준 시간들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서서히 제 집의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손님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10년째 손주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고, 저는 7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 내외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언가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시는 것도 그렇고 집에 계시다가 또 오시고 나이도 있으신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추운데 오가시면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무슨 제안을 하려는지 대강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예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역시나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도시 외곽 쪽인데 평수도 넓고 방도 하나 더 있어서요.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릴 수 있고요. 지훈이 부동산 매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요. 수진이 사진 속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전세 놓으시면 되죠. 그 돈으로 저축도 하시고 용돈도 쓰시고.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은 제 통장에 있을 것이고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더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무리하게 오가실 필요도 없고 유나도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유나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매일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가를 하면 분명 편할 것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오갈 필요도 없고 날씨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손주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비워두고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등기부등본을 서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제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20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마련한 것입니다. 벽지가 낡고 타일이 금가도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넓었습니다. 거실은 제 집 거실의 2배쯤 되었고 부엌도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수진이 작은 방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놓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도 이 집 주인이세요. 수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 주인이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수진이 이미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려고 하면 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침 제가 준비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빨래도 수진이 했고, 청소도 수진이 했고, 저녁 준비도 수진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거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 쓰는 법도 복잡하고요. 식기세척기 사용법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컵을 놓으면 잠시 후 그 컵은 어느새 싱크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 방도 있고 제 옷장도 있고 수진도 어머니 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집의 중심은 거실이었고 거실의 주인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 제일 큰 의자에 앉고 수진이 그 옆에 앉고 유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손님처럼 대접받고 있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주는데 무슨 불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집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돈 잘 들어왔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쓰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고맙다. 하지만 그 돈을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돈을 쓸 일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사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살던 곳에서 멀어서 옛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이 동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괜찮아. 집 앞만 좀 돌다 올게. 그래도 제가 퇴근하고 같이 나가요. 하지만 수진이 퇴근하는 시간은 늦었고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피곤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눈빛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분명 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있었지만 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있었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기 명의의 독립주거 공간을 유지한 노인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주거 공간을 유지한 노인의 78%가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동거 노인의 경우 52%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권을 가진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허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갈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는 않으십니까?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 주인이세요라는 그 따뜻한 말 뒤에 실제로는 하지만 진짜 주인은 우리예요라는 숨은 문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장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제가 선택권을 잃고 난 한참 뒤였다는 것을. 합가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훈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엄마 집 말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비워두고 계시잖아요. 전세 보증금은 받고 계시지만 사실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가 아까운데? 세금이랑 관리비요.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1년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2년이면 700만 원이고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또 집 수리해야 하고 중개료도 내야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집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리하다니? 팔자는 거야? 네. 지금 시세가 괜찮거든요. 팔면 2억 5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이 부동산 시세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저희 대출 좀 갚으면 어떨까요? 지금 대출이 2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엄마 집 팔면 그걸 다 갚고도 3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대출금 때문에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1년이면 2,400만 원이고요. 그 돈이면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유나 학원비도 내고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냈다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를 은행에 갖다 바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을 팔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지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집도 어머니 집이에요. 등기부에 이름만 저희 앞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머니도 이 집 주인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지 않을까?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어머니는 여기서 사시는데 서류상으로만 어머니 이름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어머니 집인가요?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은 비어 있었고 저는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내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빚 갚는데 도와주시면 저희도 훨씬 편해지고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모은 그 집을 정말 팔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매달 30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것도 아까운 일이었고 아들 내외가 대출 이자로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여기서 살 거잖아. 그 집은 비워둬봤자 의미 없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팔자. 일주일 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제 이름을 등록하는 자리였고, 지금은 제 이름을 지우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한 번만 더 서명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소유권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금일에 은행에 갔습니다. 매수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이 이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억 2천만 원. 그 중에서 2억 원은 바로 지훈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2억 2천만 원은 제 통장에 남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짐을 덜었어요.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를 지나쳤습니다. 시장도 보이고 경로당도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저기로 돌아갈 곳이 없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겉으로는 아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던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곧 선택의 폭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선택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설령 아들 집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 집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사라진 순간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희생인지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둘이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내가 온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제 이름이 지워진 그날, 저는 단순히 집 한 채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서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냉혹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제 자리를 잃게 되는 순간은 바로 다음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집을 판 지 6개월 후 제가 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낙상 사고였습니다. 새벽에 손주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부엌 문턱에서 미끄러져 골반골이 골절된 사고 말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석 달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괜찮습니다. 재활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세요.
지훈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2주일을 보낸 후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석 달 정도 재활받으시고 나오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재활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같은 병실에는 세 분의 어르신이 더 계셨습니다. 모두 저처럼 낙상이나 골절로 입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재활 운동을 도와주셨고, 저도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아. 재활 잘하고 있어. 다행이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지훈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달이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돌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요. 낮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입원하실 수는 없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 안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돌보기가 번거로워서일까요? 일주일 후 지훈이 병실로 왔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요. 조금 더 재활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석 달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대요. 얼마나 더? 석 달. 아니, 6개월 정도요? 6개월. 그렇게 장기 재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은 치료였지만 6개월은 보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리치료는 계속되었지만 퇴원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재활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갈 집도 명확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지훈의 방문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대신 전화 자주 할게요. 전화는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은 짧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네,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네, 끊을게요. 이분도 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같은 병실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옆 침대 이 여사님은 딸이 사흘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을 들고 왔고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너편 침대 박 여사님은 손주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병실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늘 옆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연락처 맞죠? 최근에 한 번 다녀가셨나요? 아들이 바빠서요. 아, 네. 그래도 면회 자주 오시는 게 환자분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해도 된대. 아, 그래요? 그런데 엄마, 좀 더 계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승진 심사 준비 중이라서 정신이 없어서요.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승진 확정되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승진 심사는 석 달 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여름이어서 초록색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 되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구나.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복도를 걷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시설 및 재활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장기 입소자 중 1년간 가족 면회가 한 달에 한 번 미만인 경우가 3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 동거하다가 입원한 경우 면회 빈도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함께 살면서 충분히 돌봤다는 생각, 그리고 시설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38%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직장은 병원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를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15분만 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다 가라며 들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제 통장에 남아있던 2억 2천만 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였으니 1년이면 2,400만 원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무실 박정화 어르신, 보호자 연락 계속 안 되네. 퇴원 날짜 잡아야 하는데. 한 번 더 연락해봐.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정말 저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편리함이었을까요? 조금만 덜하는 말이 반복될 때 그 조금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을 팔았을 때는 가족을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군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지, 누군가 저를 기억해낼 때까지.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지우며 보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지워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리 근육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웃음도, 의욕도,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제 인생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긴 기다림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저 스스로도 몰랐던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병실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을 마련하던 날, 혼자가 되어서도 그 집을 지키며 살던 날들, 손주를 돌보며 잠깐이라고 믿었던 10년, 아들 집으로 합가하며 내 집도 있다고 안심했던 날, 집을 팔며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이 병원 침대에서 1년을 보낸 시간. 모든 순간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선택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아들 내외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싫다고 말해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손주를 돌보자고 했을 때 석 달만이라는 말을 믿지 말고 정확히 기한을 정했어야 했습니다. 합가하자고 했을 때 제 집을 절대 비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을 팔자고 했을 때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1년씩이나 있으라고 했을 때 나는 나갈 거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엄마이고 싶었고, 짐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이고 싶었고, 이해심 많은 할머니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저 자신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병원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까요? 한 달 후? 1년 후? 아니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건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머니, 필요해요라고 말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이미 컸고,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다. 나는 스스로 나갈 거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 제 자신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제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던 1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재활 운동을 한다. 두 번째, 퇴원 날짜를 정한다. 세 번째, 살 곳을 찾는다. 네 번째, 스스로 나간다. 단순한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적는 순간 1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리치료 시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특별히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던 제가 갑자기 의욕을 보이니 신기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운동량을 좀 늘려볼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3바퀴를 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복도 끝까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복도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 부축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야죠. 괜찮습니다. 저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퇴원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몸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원 진단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퇴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란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입원할 때는 글 안에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글 안을 비워두고 환자 본일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박정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제 인생에서 제 이름을 제가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밀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날 밤 1년 동안의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요. 퇴원 날짜를 정한 다음 날, 저는 딸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미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야, 엄마 퇴원하기로 했어. 네. 오빠가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아니. 엄마 혼자 나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상의는 하셨어요? 상의 안 했어. 할 필요도 없고. 엄마.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이틀만 시간 낼 수 있겠니? 무슨 부탁이요? 엄마랑 같이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사흘 후, 윤미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윤미는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윤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응. 저는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지금은 엄마가 살 집부터 알아봐요. 다음 날 윤미와 함께 병원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휠체어를 빌려주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윤미와 함께 걸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계단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보증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번째 집에서 멈췄습니다. 15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관리비도 적당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윤미가 물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고 멀리 슈퍼마켓도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계약할까요? 응, 하자. 부동산에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일란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정화. 석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1년 전 제 집을 팔 때는 소유권 이전 동의서에 제 이름을 지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소유가 아닌 임대였지만 이 집의 임차인은 저였습니다. 계약서 첫 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증금은 언제 입금하시면 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내일 입금할게요. 제 통장에는 아직 1억 9,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2,400만 원을 썼지만 이 작은 집을 얻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윤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맙다, 윤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미는 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늘 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윤미는 저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본다는 차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6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독립주거 공간을 유지한 노인의 우울감 수치는 평균 12점이었던 반면 자녀와 동거하며 본인 명의 주거지가 없는 노인의 우울감 수치는 28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과 새벽 3시에 일어나 차를 끓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퇴원 일주일 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윤미한테 들었어요. 퇴원하신다고요? 응, 다음 주에 나가.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쁠까 봐. 엄마가 어디서 사실 건데요? 임대 아파트 하나 얻었어.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지훈아, 고맙지만 됐어.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요? 응. 엄마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엄마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응,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윤미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짐 다 챙기셨어요? 응, 별로 없어.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제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매일 밤 쓰던 노트 한 권. 간호사 선생님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년 만에 맞는 자유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윤미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새 집으로 갈까요? 그래, 가자.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낯선 거리들이었지만 이제 제가 살아갈 동네였습니다. 15분 후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3호. 제 새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현관, 작은 거실, 작은 부엌. 하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윤미야. 윤미는 이틀 동안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근처 슈퍼마켓을 다녀왔고, 작은 식탁과 의자를 샀고,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장만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돌아가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너 덕분에 잘 준비했어. 자주 전화할게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윤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누가 전화하는 소리도, 누가 텔레비전 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거기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9살이 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제 주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점심때쯤이면 아래층 김 여사님이 올라와 차를 함께 마십니다. 가끔 이웃 박 여사님도 오십니다.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일찍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잡니다. 모든 것이 제 선택입니다. 아들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짧은 통화지만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딸 윤미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공원 산책하고 김 여사님이랑 차 마시고 저녁에는 드라마 봤어. 좋으시겠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윤미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제 통장에는 이제 1억 7,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검소하게 살면 당분간은 문제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경로당에서 하는 일자리라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9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집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을 보관하는 금고라는 것. 둘째, 자식에게는 모든 걸 줘도 되지만 단 한 가지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공간만큼은 끝까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셋째, 사랑과 의존은 다르다는 것. 넷째,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섯째,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내가 결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며 사시고 계십니까? 혹시 나중에라는 말로 여러분 자신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79살에 깨달았지만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선택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집과 자녀의 부탁 사이에서 어디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그 한 줄이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